이제 그나마 좀 쉽게 보여올 수 있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예술 지문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악의 장단이란 하면서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기로 소리의 길이와 강약이 규칙적으로 되풀이 되는 것, 이것을 장단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국악의 장단의 개념, 정의 나와 있네요. 그리고 기본 단위 박으로 구성된다라고 해서 국악의 장단의 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이라는 건 음의 길이를 재는 단위로 기준이 되는 박을 보통박, 보통박을 쪼개면 소박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러 개의 소박이 모여서 하나의 보통박을 이루고 우리 민요 장단은 국거리 장단처럼 세 개의 소박으로 이루어진 보통박이 4번 나타나는 3소박, 4보통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정간보에 나타낼 때는 그림 1과 같이 12정간, 이게 12칸이란 뜻인가 봐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밑에 정간보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면 알 수 있지. 하나의 보통박은 뭘로 이루어진다고 했지 아까? 여러 개의 소박이 모여서 이루어진다고 했어. 소박 하나, 둘, 셋. 맞죠? 그래서 소박 하나, 소박 둘, 소박 셋. 이렇게 해서 3소박이네, 얘는. 그리고 얘가 1보통박이네. 근데 이 1보통박이 몇 개라고? 4개. 그치? 그래서 아까 3소박, 4보통박이라고 했어. 3개의 소박으로 이루어진 보통박이 4번 나타나는 거. 그래서 몇 칸? 12칸.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악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보통박이 소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문단으로 가면 국악 연주에서 장단을 맞는 대표적인 악기가 무엇이다? 장구래요. 그래서 장단을 맞추기 위해 장구의 가죽면을 치는 것을 점이라고 하게. 그리고 그림 2는 국거리 장단의 기본 장구 장단이래. 아, 얘는 국거리 장단의 기본 장구 장단을 나타낸 거구나. 그래서 장구 장단을 정간보의 기보, 악보에 기록할 때는 각각의 점에 해당하는 부호를 사용하고요. 악기에서 울려나온 특징인 소리를 입으로 흉내내서 입구 소리 음인가 봐. 그래서 입으로 낸 소리를 부호 아래 첨가한대. 그러면 이 정간보의 악보를 봤을 때 위에 있는 이게 뭐가 되겠어? 부호가 되겠네요, 윗줄이. 그리고 밑에 덩, 기덕, 쿵, 더러러러. 이거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이게 뭔 거야? 입으로 내는 소리죠. 구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3문단으로 이제 갈게요. 장구 장단을 칠 때에는 한 손으로 채를 잡아 채편을 치고 다른 손으로는 북편을 친대요. 이때 장구의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치는 걸 덩이라고 한대. 자, 보면 사실 이 3문단이 정보들이 되게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버릴 게 거의 없는 설명이 되게 많아. 자, 그러면 요거 어떤 것들의 설명이 있는지 크게 먼저 뽑고 갈게요. 덩 있고, 덕, 그 다음에 기, 덕, 그 다음 더러러러, 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정보를 좀 정리하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덩이라는 건 뭐야? 장구의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치는 것. 정관보 표시에는 이것. 다른 말로 합장단. 맞죠? 그 다음 덕이라는 거는 채편을 한 번 치는 것이고요.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끝이네. 그 다음에 기덕은 뭐야? 채편을 칠 때 짧은 꾸밈음을 붙여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고요. 또 채편이 겹쳐치는 거라서 겹채라고도 한대요. 그 다음 채의 탄력을 이용하여 채를 굴리며 채편을 치는 거 더러러러라고 하고 이거가 뭐여서 더러러러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죠? 그 다음 기덕, 더러러는 북편 치지 않고 채편만 치는 거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장구의 북편만 치는 거 쿵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백이 좀 없어가지고 이 위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덩은 뭐야? 채랑 북을 같이 쓰는 거. 그치? 얘를 뭐라고 해? 얘를 뭐라고 했지? 이렇게 표시한다 라고 했고 다른 말로 합장단 자, 그 다음에 덕은 채편만 한 번 치는 거예요. 채편 한 번. 그래서 어떻게 표시한다? 그냥 이렇게 표시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덕은 뭐였지? 채편에
꾸밈음을 붙인다 라고 얘기했고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다른 말로 겹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더러러는 뭐야? 채를 굴려서 쓴다. 딴딴딴딴 했고 그 다음에 쿵은 뭐야? 북편만 친다 이렇게 얘기해서 덩은 채랑 북이랑 같이 덕, 기덕, 더러러는 채편만 쿵은 북편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문단으로 갈게요. 또 정관보에서는 이 정관보란 악보에는 점의 길이도 나타낼 수 있대. 점이라는 게 뭐였어? 장단을 맞추기 위해 장구의 가죽 면을 치는 거. 가죽면 치는 걸 점이라고 하는데 이 점을 얼만큼 칠 거냐, 어느 정도의 길이로 칠 거냐 이것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칸에 점을 나타내는 부호가 하나만 있으면 한 점에 한 부호가 있으면 한 소박이가 한 정간에 점을 나타내는 부호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칸이 비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두 소박이 된대요. 자 그러면 볼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덩 있잖아. 이 덩.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쓴다고 했었지. 이 덩 뒤에가 빈칸이네. 그럼 이 덩은 몇이야, 몇? 두 소박이 되는 거죠. 기덕은 한 소박이 되는 거네. 쿵도 한 소박.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 뒤에 빈칸 있네? 그럼 얘는 뭐야? 이 소박. 쿵도 뒤에 비었지? 이 소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안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정관은 앞에 소리를 연장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그림 2에서 첫 번째 보통박, 방금 했던 거. 덩은 두 소박, 기덕은 한 소박이 된다. 또한 장단을 칠 때는 기본이 되는 장단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악곡의 흐름이나 연주자의 해석에 따른 변주도 가능하다. 변주라는 거는 살짝 변형해서 연주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고맙네. 예 들어주는 거 다 고맙죠. 연주자에 따라 기덕을 덕으로 바꾸거나 쿵 더러러를 쿵덕쿵으로 바꾸어 변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주는 악곡의 흐름에 맞게 장단의 변화를 주어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한편 실의 음악이나 오문단 사물놀이처럼 큰 소리를 내야 할 때, 그치? 뭔가 되게 넓은 공간에서 하고 실외는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부편을 손 대신 손으로 치는 것보다 궁체로 치는 게 더 큰 소리가 나나 봐. 그래서 궁체로 치기도 한대요. 근데 궁체가 약간 여러분 실로폰치 아시죠? 막대사탕 큰 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좀 생겼더라고요. 위에가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부분으로 치는 거야. 그러면 소리가 더 크게 나겠지. 또한 채편을 칠 때는 채편 가죽의 중앙 부분인 복판을 치는 게 일반적이지만 독창 또는 독주의 반주나 실내 안에서 연주하는 소리처럼 소리를 작게 낼 때는 가죽의 가장자리 부분이 변죽인데 이 변죽을 친다. 그래서 변죽은 작고 높은 소리, 복판은 크고 낮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주 상황에 어울리는 소리가 나도록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연주하는 장소라든가, 그치? 혹은 어떤 연주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울리는 소리가 나도록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지막. 장단은 단지 음악의 진행을 시간적으로 안배한다는 거는 알맞게 배치한다는 얘기예요. 알맞게 그런 배치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나 창자의 연주하는 사람, 장구 막 이런 거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나 창자 노래 부르는 사람의 호흡을 조절하며 음악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다. 따라서 국악을 깊이 있게 감상하려면 이 장단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걸 통해 우리 음악에 담긴 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국악을 깊이 있게 감상하기 위해서 장단을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4번.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와, 이거 너무 쉽다. 국악에서 장단의 개념, 아까 어디 있었죠? 1문단. 그치, 처음 부분을 표시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 장단을 구성하는 단위는 무엇일까? 이것도 어디 있었지? 1문단에 바로 이어서 보통박, 소박, 이런 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관보에서 점의 강약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장단을 얘기할 때 일정한 주기로 소리의 길이와 강약이 되풀이 된다고 했어.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정관보에서 뭘 나타내는 거? 점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 소리의 길이를 나타내는 얘기는 있지만 강약의 얘기는 이 개념의 설명에만 있었고 실제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근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리라고 냈는데 우리는 아마 이거 금방 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약과 관련된 얘기 없었다. 다음 4번.
장단을 변주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오, 이거 아까 어디 있었지? 4문단에 나왔었네. 여기 악곡의 흐름에 따라 만든 효과. 이거 얘기했고, 24번에 4번 바로 여기 위에 있으니까 한번 봤습니다. 4문단에 있고, 국악 감상에서 장단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 방금 6문단에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6문단 확인 가능. 정답 3번 쉬었고, 25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기억이 뭐예요? 장구 장단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이게 필요한 거야, 이제. 이거 좀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음. 정간보를 보면 연주할 점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거 아까 바로 앞에서 어디 있었어? 아까 봤지? 여기. 여기 정간보에는 점의 길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25번에 1번 맞고요. 그 다음 크고 낮은 소리를 내기 위해 채편에 변죽을 친다. 어디 있었어? 변죽은 작고 높은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5번에 2번은 그래서 뭐해? 틀렸죠. 맞나요? 자, 그럼 일단 지금 크고 낮은 소리가 아니라서 얘 틀렸어요. 답은 1번이죠. 그다음 여러 개의 보통박을 쳐서 하나의 소박 연주한다. 이것도 아까 했습니다. 어디 썼지? 여러 개의 소박이 모여서 하나의 보통박이라고 했으니까 25번에 3번도 틀렸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부편을 치는 도구는 기본이 되는 장단에 의해 결정된다? 아니었지. 뭐에 따라? 연주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여기 손 대신 궁세를 친다고 했어. 북편 칠 때. 실외음악이나 사물놀이처럼 큰 소리 내야 할 때라고 했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게 장단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5번에 4번.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장단을 연주할 때는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친대. 동시에 칠 수 없대. 근데 봐봐. 북편과 채편 동시에 치는 게 뭐야? 덩이야. 덩은 이 표시예요. 근데 앞에 있는 정간보를 보면 이게 뭐였지? 국거리 장단의 기본 장부 장단이야. 근데 여기 덩 있어요? 없어요? 응. 덩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야? 기본이 되는 장단 연주할 때도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치는 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덩은 시작할 때 보통 사용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틀리고 틀리고. 됐죠? 네. 그 다음에 26번으로 갑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창작 장단을 연주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나만의 창작 장단을 만들 거야. 근데 얘는 3소박 4보통박이야. 자, 3소박 4보통박이라는 건 얘가 크게 몇 칸으로 나뉘어야 돼? 4칸으로 나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3소박이 하나의 보통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부호와 구음을 표시하고 그대로 연주해야지. 그 다음에 덕은 각각 두 소박으로 연주해야 되겠군. 덕이 뭐였어요? 여기 나와 있네, 그치? 덕은 두 소박. 왜? 여기가 빈칸. 여기 빈칸. 그래서 얘는 두 소박 맞네. 마지막 보통박에서는 채편만 치면 되겠군. 마지막 보통박은 얘죠. 응. 마지막 보통박에서는 채편만 친다. 덕이랑 기덕이야. 덕, 기덕. 채편만 치는 거 맞네. 그 다음에 합장단으로 시작하고 겹체로 마무리했고 합장단은 덩을 얘기하는 거였고 겹체는 기덕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시작할 때 덩 맞네. 마지막은 기덕 겹체 맞네. 그 다음 4번 세 번째 보통박에서는 종류가 다른 세 점을 연주한대. 자, 세 번째 보통박은 1, 2, 3 얘네요 얘. 그치? 얘는 종류가 다른 세 점? 쿵하고 더러러 두 종류밖에 없는데 네, 두 점이네요. 종류는. 정답 4번. 5번. 첫 번째와 마지막 보통박의 세 번째 소박. 뭐야? 기덕이네. 첫 번째와 마지막 보통박 세 번째. 기덕을 쳐야겠군.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소박과 보통박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각각의 덩기덕 이런 것들이 채편만 치고 부편만 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거 지문을 끝낼게요. 30번에서 33번 지문 갈게요. 인문 지문이고요. 자, 1문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북아메리카 원주민에게는 독특한 방식으로 선물을 주는 포틀레치라는 관습이 있대요. 포틀레치. 행사를 연 마을의 수장은 자신이 쌓아온 재물을 초대받은 다른 마을의 수장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심지어 그거를 파괴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 그냥 주는 건가 봐. 누굴 불러가지고. 손님들은 그 선물을 받고 자기 마을로 돌아와서 복수를 맹세해.
근데 그 복수의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선물을 준 사람들에게 답례 포틀레츠를 또 열어. 그래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제공하는 거래요. 이게 포틀레츠래. 이 문단으로 가면 이거에 대해서 초기 인류학자 이런 포틀레츠라는 관습을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일반적 증여로 파악했대. 아,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거, 이거를 일반적인 증여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봤대. 그래서 위신을 얻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위신을 얻으려고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이해돼. 하지만 이제 하지만 나왔어. 요 뒤에가 왠지 핵심 내용일 것 같은 그런 느낌. 모스와 레비스트로스 같은 후대 인류학자들은 자 후대가 나오고 초기가 나온 거네. 자 후대 인류학자에는 모스랑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물이 있나 봐요. 이런 사람들은 포틀레치를 호혜적 교환행위라고 봤대요. 그러니까 초기의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치를 일반적인 증여, 내가 누군가한테 위신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거라고 했고, 모스와 레비스트로스 같은 후대 사람들은 이건 호혜다. 호혜라는 게 뭐냐면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걸 호혜라고 해. 우리 그때 그 협상 전략 했었을 때도 호혜성 있었어요. 내가 먼저 베푼 다음에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호혜랑 같은 호혜입니다. 어쨌든 호혜적인 교환이라고 생각을 했어. 호혜적 교환이란 일반적인 경제적 교역, 즉 일반적인 경제적 교역이라는 건 사물의 가격을 측정하여 같은 값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이것과는 달리 돌려받을 대가나 시기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사물을 교환하는 방식, 이게 뭐야? 호혜적 교환이네요. 그래서 모스는 포틀레츠가 자발성을 띤 증여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환이라는 거야. 증여는 그냥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초기 인력자들은 증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스는 교환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답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선물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치? 아까 복수를 막 했잖아요. 더 많은 거를 제공하는 거. 자, 그래서 모스는 이러한 포틀레츠가 집단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대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이 포틀레츠를 초기 인류학자들이 어떻게 봤는지, 그 다음에 후대 인류학자들 중에서도 모스가 어떻게 봤는지를 먼저 중심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레비스트로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모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아가서 포틀레츠에 나타나는 호혜적 교환을 사회가 성립되는 원리라고 생각을 했대요. 모스는 집단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봤다면 레비스트로스는 거기서 더 나아가 호혜적 교환이 사회가 성립되는 원리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폐쇄적인 집단은 환경의 변화나 주변의 침략에 쉽게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며 다른 집단하고 사회적 유대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집단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교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뭐 사회적인 동물이다. 뭐 이런 개념을 집단으로 확대시키면 같은 맥락이겠네요. 이때 포틀레츠와 같이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뭘 주냐면 부채감을 준대. 부채감이라는 게 뭐야? 내가 누군가한테 나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러면 이 부채감이 다시 선물을 주는 행위로 이어지게 만들어 결국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 부채감이라는 건 정말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 중에 하나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랑 밥을 먹었어. 근데 친구가 야 내가 오늘 밥을 살게. 친구가 밥을 사면 그래 그럼 내가 커피를 살게. 그러니까 이런 거, 빚진 감정. 왠지 들기 싫으니까 내가 뭔가 보답하게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럼, 어쨌든, 이런 부채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집단과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략 결혼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지. 뭐, 그런 거 왜 하는 거야?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한 거잖아. 둘이 같이 동맹을 맺어서, 그러니까 그걸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둘의 관계를 서로 이제 사람을 교환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결혼을 시키면서 우리와 저 집단 사이에 어떤 끈끈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단하고 동맹을 맺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이래.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교환을 위해서 친족 간의 결혼 금지가 만들어졌다고 말한대.
친족 간에 결혼하면 그거 같은 집단 안에서의 결혼인 거니까 이거를 막아서 다른 집단하고 결혼하게 해야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부족과 우리 집단과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서로 동맹을 맺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로 인해 우리 부족의 사람이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부족에 들어오는 호혜적 관계가 서로 교환하는 혜택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이를 통해 부족 간의 호혜적 교환이 가능해져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뭐를 통해서 집단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친족 간 결혼 금지하고 그래서 다른 부족과 결혼하게 되고 이러면서 부족 간에 서로 호혜적인 어떤 서로에게 혜택을 위한 주고받음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사회적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라는 규칙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다른 규칙들이 형성됨으로써 인간이 자연스레 자연이지. 또한 그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라는 규칙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다른 규칙들이 형성됨으로써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비스트로스는요, 포틀레치에 나타나는 호혜적 교환이 사회 성립 원리라고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봤던 그 관계가 뭐냐면, 다른 집단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다른 집단과의 결혼이라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넘어가고 넘어오고 하면서 서로 부채감을 주고받고 하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서 호혜적 교환이 가능해졌고 사회적 공동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됐으니까 그 공동체끼리 규칙이 필요해서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접어들게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비스트로스는 포틀레치를 교환의 구조나 사회 규칙이라는 체계의 틀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인 친족 간의 결혼 금지와 같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친족끼리는 이제 결혼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데 그런 결혼 제도가 인간의 본성 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그 구조에서 만들어진 결과다. 왜 구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인간을 비롯한 대상의 의미나 본질은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그 전체 안에서 다른 것과 맺은 관계 때문에 결정된다. 이게 무엇이다? 구조주의다. 아, 레비스트로스는 이제 구조주의를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대상의 의미나 본질은 하나의 개체 아니고 전체 안에서 다른 것들과 맺은 관계 때문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결혼 제도도 뭐라고?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그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존재하는 게 구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결단의 주체가 아니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구조에 의해서. 인간의 특성과 정체성은 그가 속한 사회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주의는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살펴보는 내용이네요. 자, 오문단.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은 어떤 고립된 개인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왜?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치? 그래서 사회 구조가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뭘 살펴야 된다? 그가 속한 사회 구조를 살펴야 된다. 계속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그의 관점에 따르면 소유를 중시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간 현대인의 모습도 현대 사회의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성이라는 거지. 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런 점에서 그의 연구는 현대사회의 구조 변화가 현대인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치?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면 사람도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조를 바꾸는 게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현대에 어떤 문제가 있어. 지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 현대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의 구조를 분석해서 현대 사회의 구조의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확인 문제, 내용 일치 문제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네요. 자, 보시면 1번.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치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했을 때 이제 후대 인류학자가 누구랑 누가 생각나야 되는 거야? 먼저, 모스. 그치? 모스는 뭐라고 했냐면, 빨간색으로 있네. 포틀레치가 집단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거 너무 확실하다. 그죠? 그래서 30번에 1번의 반은 이걸로 맞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디로 가야 돼? 그치, 레비스트루스로 가야 돼. 레비스트루스는 뭐냐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포틀레치에 나타나는 호혜적 교환을 사회가 성립되는 원리로 제시했어.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건 생존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며 다른 집단과 사회적 유대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30번에 1번은 이 두 부분을 봤을 때 모스랑 레비스트루스라는 후대 인류학자들의 의견으로 봤을 때 1번이 맞다. 됐죠? 그다음 2번. 초기 인류학자는 좀 위로 올라가야겠네. 초기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츠를 위험과 신망을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로 봤대요. 그거 그대로 나왔었지. 초기 인류학자들은 위신을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 생활 양식으로 이해하였다. 무엇이? 포틀레치라는 관습을. 됐죠? 그래서 요거 봤을 때 30번에 2번도 적절하네요. 그다음 3번. 일반적인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속한다. 근데 우리 아까 여기 일반적인 증여가 뭔지에 대해서도 바로 여기에서 봤었어요. 그치? 일반적인 증여 여기 있었어. 일반적인 증여라는 게 뭐야?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일반적 증여. 일반적 증여라는 건 이거구나. 그래서 30번에 3번도 맞네요. 그 다음 4번. 일반적인 경제적 교역은 사물의 가치를 따져 같은 값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포틀레치와 차이가 있다. 이것도 여기 나오죠. 호혜적 교환이란 일반적인 경제적 교역, 즉 사물의 가격을 측정하여 같은 값으로 교환하는 행위가 일반적 경제적 교역인데 이거랑 호혜적 교환 어떻다? 달리라고 했어. 이때 달리 하는 이 호혜적 교환이라는 게 뭔데? 포틀레치를 얘기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30번에 4번이 맞다. 그 다음에 5번.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치를 선물 받은 사람이 답례의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호혜적 행위라고 하였다. 호혜적 행위?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들었지? 이 사람들이 호혜적이라고 본 이유는 이거였어요. 지금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자발성을 띤 증여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환의 성격이야. 왜냐하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답례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더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야?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5번에 후대 인력자들이 답례의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본 건 어때요? 의무니까 틀리잖아요. 그래서 방금 봤던 그 부분을 근거로 했을 때 30번에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 자, 그 다음 31번으로 갈게요. 기억에 대한 레위스트로스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때 기억이 뭐냐면 친족 간의 결혼 금지네. 1번. 다른 부족과의 결혼을 유도하여 부족 간의 동맹을 약화시켜요? 아니죠. 이거 먼저 그냥 보고 갈게요. 자, 여기 친족 간의 결혼 금지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였지? 여기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집단과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족끼리 결혼하면 다른 집단하고 동맹을 맺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31번에 1번 어때요? 틀리지. 동맹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맹을 맺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2번.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 의해 개별적으로 형성된 규칙이다라고 말했어. 맞나요? 사문단을 보면은 이런 음?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인 친족 간의 결혼 금지와 같은 결혼 제도도 인간의 본성이 아닌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보면은 31번에 2번이 틀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얘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3번. 사람을 받아들인 부족은 부채감을 덜게 하고 아니지. 자, 여기에서 부채감이라는 게 뭔지 일단 알아야 돼. 부채감이라는 거 뭐야?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이야. 그러면 사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한테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사실은 일종의 포트레이트로 치면 뭐야? 선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은 부채감을 갖게 되고 보낸 부족은 부채감을
덜게 되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부채감을 넘기는 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거 세 개 다 틀렸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인간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 문명 상태로 발전한 상황에서 사회적 구조에 의해 성립된 규칙이다. 이게 제일 그나마 헷갈릴 만한 선지였는데요. 왜냐면 친족 간의 결혼 금지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 이를 통해 부족 간의 호혜적 교환이 가능해져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되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규칙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공동체에 필요한 다른 규칙이 또 형성이 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접어들게 됐어. 뭐 덕분에? 친족 간의 결혼 금지라는 이 규칙 때문에, 그쵸? 이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에 필요한 다른 규칙이 형성이 됐고,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선택지 4번은 뭐야?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발전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규칙이라는 거야. 지금 앞뒤가 바뀌었지. 선후 관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오히려 뭐였어? 이 3문단의 마지막을 보면, 친족 간의 결혼 금지라는 규칙을 바탕으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접어들게 된 건데 지금 4번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으니까 4번 틀렸습니다. 나 5번.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돼요. 호혜적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규칙이다. 아, 이거 너무 쉽다, 그치? 이 지문 자체가 앞에 있는 선택지가 더 어렵고 답이 너무 튀어나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족 간의 결혼 금지는 다른 집단하고 뭐 하기 위한 거다? 어, 동맹을 맺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얘기했고 우리 부족의 사람이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부족에 오는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 요거 두 개 같이 묶어서 보면 31번에 5번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32번으로 넘어갈게요. 32번은 이거가 이제 다른 것들이 좀 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다른 사상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구조주의가 뭔지를 알고 가는 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 구조주의와 관련된 거는 4문단에서 5문단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구조주의라는 게 뭐냐면 인간을 비롯한 대상의 의미나 본질은 하나의 개체 아니야. 전체에서 다른 것과 맺은 관계 때문에 결정된다라는 그 관점이 바로 구조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거잖아. 그치? 하나의 개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인간은 결단의 주체 아니고, 인간 특성과 정체성은 스스로 결정 아니고, 그가 속한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오문단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야. 고립된 개인으로 이해될 수가 없다. 사회 구조가 인간을 만든다. 그러면서, 인간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의 행동 아니야. 그가 속한 사회 구조 살펴봐야 돼. 그러면서 현대의 지금 모습에서 현대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아마 다 아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이제 보기에는 뭐가 있냐? 전통 철학이 먼저 등장을 하네. 전통 철학은 인간이 선천적인 원리에 의해 미리 규정된 특성과 본질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특성과 본질을 충실하게 실현해야 된대. 근데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은 결단의 주체, 또 자기의 특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로운 의식과 권리가 있고 이거 약간 방금 봤던 그 구조주의랑 다른 느낌이네. 스스로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현상, 계획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구조주의와 실존주의에서는 모두 인간을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결단의 주체로 보나요? 구조주의는 아니지. 뭐만 맞아요? 실존주의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야. 뭐야 이게. 자, 일단 여기 그냥 답도 찾으면서 가자. 그러면 32번에 1번이 실존주의의 예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인간은 결단의 주체다. 자, 그러면 구조주의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결단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 어디서 확인 가능하죠? 여기 아까 표시했네. 인간 결단의 주체가 아니며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2번에 1번 요걸로 답이 1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보자. 2번 구조주의에서는 실존주의와 달리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이것도 있어. 인간의 정체성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32번에 2번 여기 나와 있고요.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와 있지? 바로
주체이며 그 옆에 나오지. 자신의 특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로운 의식과 권리가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번도 맞다. 3번. 실존주의에서는 구조주의와 달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에 주목해야 된다. 어, 이거 여기 3번에 나와 있네요. 보기에. 그러면 구조주의가 아니라는 근거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것도 아까 나왔었지.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사회 구조 살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32번에 3번. 4번으로 갈게요. 전통 철학에서는 구조주의와 달리 인간에게는 충실하게 실현해야 할 본질이 미리 규정되어 있다고 본대. 맞죠? 이거 여기서 일단 나와 있었고. 그러면 구조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실현해야 할 본질이 미리 규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아니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사회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건 다시 돌아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5번. 구조주의에서는 전통 철학과 달리 인간의 특성은 집단 안에서 다른 것들과 맺는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군. 그치? 전통 철학은 뭐였어? 인간 특성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거가 있는 거다. 같은 맥락이네, 4번, 5번이. 그치? 근데 구조주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있죠? 여기 있다. 인간을 비롯한 이 구조주의 설명 자체네. 그래서 32번에 5번까지. 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33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33번을 보면 A, B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면은 A하고 B가 둘 다 사실은 뭐야? 주는 거예요. A는요, 딱 보면 느낌이 왔지? 뭘 주는 거야? 물건 같은 거. 그래서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요.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이런 뜻이야. B는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하다. 근데 보면 일단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A, B는 모두 주는 거야. 근데 A는 뭘 주는 거야? 유형의 무언가를 주는 거고요. B는 뭘 주는 거야? 무형. 뭔가 형태가 없는 거. 감정 같은 거지. 자, 그러면 1번으로 갈게요. 그는 아이에게 용돈을 주었다. 이거 A랑 의미 똑같네요. 지나친 기대는 학생에게 부담을 준다. 부담이라는 감정을 준 거고, 용돈이란 유형의 것을 준 거였으니까 둘 다 이거 맞고, 정답 또 1번이네요. 뭐지? 자, 그 다음 2번.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책을 주었다. 이거는 유형의 무언가를 줬으니까 A 맞네요. 다음에 B. 그는 걔에게 먹이를 주고 집을 나섰다. 이때 먹이를 주는 것도 사실 뭔가 A랑 의미가 같은 거네요. 자, 3번. 오늘부터 너에게 3일의 시간을 주겠다. 시간이라는 건 그러면 무형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쳐낼 수도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감정을 겪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시간을 허락하거나 이만큼의 시간을 갖게 하거나 누리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시간 따위를 남에게 허락하여 가지거나 누리게 함. 자, 그다음 나는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겠다. 임무라는 거 되게 애매하다. 근데 사실 이 임무를 주겠다라는 건 뭐야? 그냥 어떤 역할을 맡기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음. 그래서 이것도 굳이 따지면 뭐 유무형이라고 하면 무형에 가깝겠지만 되게 애매하네요. 그래서 얘나 얘는 아예 별개의 의미로 서로 다른 의미예요. 자, 그다음 4번. 여행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다. 이거는 뭐지? 비네. 그다음 손에 힘을 더 주고 이때 주는 것도 힘이라는 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주다도 감정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잖아요. 얘는 뭐야? 힘을 내다. 이런 의미야. 어떤 힘 따위를 내다. 속력이나 힘을 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속력. 음.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아예 다르고. 그 다음, 그 사람은 모두에게 정을 준다. 이거는 뭐지? 정을 준다는 거는 여기서도 이제 무형의 의미, 감정에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정이나 마음을 베풀다라는 의미로 또 정을 준다라는 의미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 사랑을 주다 이거는 뭐예요? B의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A, B로 나눠진 거는 1번인데 사실 이런 식의 어휘 문제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같은 의미의 서술어야. 근데 주는 대상, 그 서술어에 해당하는 대상이 뭔가 무형이냐, 유형이냐, 음,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구분하는 문제들이 어휘 문제에선 또 심심찮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정답률이 90%가 넘을 정도로 높았고요. 3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